코스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 넘게 급락하면서 2100선이 무너졌습니다. 홍콩 인권법을 둘러싼 미중 긴장감이 고조되고 또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이 우리 증시를 강타한 모습입니다. 이달 들어서도 중순까지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도체와 선박 등의 감소폭이 특히 컸습니다. 일본과 양자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앞으로 일본과 법적 다툼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오늘 출근길 불편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파업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노사의 조속한 교섭 재개와 또 타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중 불확실성에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면서 21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증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우선 현재 코스피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재 코스피는 11시 10분 기준으로 2095.46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1% 이상 급락하며 2120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역시 장 시작부터 외인 매도가 이어지며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8% 내린 2123.65로 시작했는데 9시 20분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각각 83억 원, 246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341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는 등 전체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신 기자, 왜 이렇게 코스피가 떨어지는 겁니까? 네,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 여파로 미중 무역 협상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 의회에서 홍콩 인권법이 통과되고 1단계 미중 무역 협상 서명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급락장도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안이 통과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미국으로부터 투자 무역 등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내정 간섭이라며 법안을 중단하지 않으면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는 무역 전문가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마무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마찰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다음은 수출 관련한 소식입니다. 우리 수출이 이번 달에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감소세면 1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이달 들어서도 어제까지 수출 상황이 좋지 않다고요. 네, 이번 달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액이 28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줄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도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 국내 수출은 1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3.6%, 선박이 65.3% 감소했습니다. 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이죠. 반도체를 비롯해서 IT 부분부터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분야 3대 주력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의 수출이 동반 감소했습니다. 반도체는 32.1%, 디스플레이 27%, 휴대폰은 6.7% 감소해 정보통신기술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3% 감소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D램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 하락이 지속된 것이 수출 감소 요인입니다.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의 수요 정체와 LCD 패널의 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완제품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감소 전환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달에 이 정보통신 기술 수출이 어느 국가에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까? 네, 지난달 중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4% 감소한 7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의 수출이 모두 부진했습니다.
뒤이어 미국, 베트남, 미국, EU, 그리고 일본 순으로 감소했는데요. 이들 국가에서 반도체 수출이 모두 줄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한일 WTO 2차 양자 협의를 마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오늘 아침에 귀국을 했습니다. 사실상 패널 설치, 그러니까 재판 절차로 들어가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추가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여전히 강조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우리 대표단이 오늘 입국을 했죠. 네, 오늘 오전 우리 정부 대표단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스위스에서 WTO 2차 양자 협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 측을 만나 수출 규제 조치 부당성을 주장하고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두 번째 만남인 이번에는 조금 잘 되지 않을까,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입장차를 확인했습니다. 네, 양국 대표단은 6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지만 결국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 대표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차에서 논의한 것을 기초로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입장이 그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좁혀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 기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대표단은 WTO 분쟁 해결 절차상 양자 협의 이후에는 패널 설치 요청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양자 간 대화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8일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철도 노조의 총파업이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죠. 노사가 날을 세운 가운데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은 조금 계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김환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오늘 철도 노조 파업이 이틀째입니다. 출근길의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까지는 100% 운행했던 출근 시간대 광역전철 운행률이 오늘부터 92.5%로 떨어지면서 출근길 혼잡이 심해졌습니다. 사람은 몰리는데 배차 간격이 두세 배 늘면서 평소보다 오래 기다렸다가 더 붐비는 열차에 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코레일은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서울 지하철 1, 3, 4호선과 경의중앙선 그리고 분당선 등 수도권 광역전철을 평소 대비 82% 운행합니다. 또 KTX는 69%, 새마을호는 58% 수준으로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철도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국토부도 잇따라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철도노조 요구사항 가운데 핵심 쟁점은 4조 2교대 근무와 이에 필요한 4,600여 명 인력 충원인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전 10시 비상수송 현장 점검을 위해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조 주장대로 인력을 충원하려면 약 4,400억 원이 넘는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며 수익 창출이나 비용 절감 없이 4천여 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재무 여건을 악화시키고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노조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 파업이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높지 싶은데 혼잡이 더 커지겠군요. 일단 이동 수요가 늘어나는 주말에 혼잡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말부터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수험생들 피해가 우려됩니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이 예상될 경우 다른 열차를 이용하도록 무료 환승편을 제공해 대입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파업이 길어져서 5주차까지 이르게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데요. 대체 인력 피로도나 운행 안전 확보 등을 감안해 KTX 운행률이 필수 유지 업무 수준인 56.7%까지 낮아지는 만큼 혼잡이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롯데마트가 외주 용역 인력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인력 효율화 차원이라는 게 롯데 측의 설명인데요. 최근 실적 악화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감축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의 인력들입니까? 네, 롯데마트는 현재 시설과 미화, 카트, 그리고 안전 부문 인력을 외주 용역에 맡기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부터 안전 분야 용역 인력 감축에 돌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점포 입구와 매장 내에서 시설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점 등 일부 매장은 이미 용역 서비스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롯데 측은 이에 대해 올해 초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고 점포별 방문객 수와 매출, 비용을 고려한 인력 효율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는 운영상 당장 감축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안전 용역을 줄였고 상황에 따라 확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래도 부진한 실적이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롯데마트 실적 어땠습니까? 네, 롯데마트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1조 6,63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6% 줄었습니다. 특히 3분기 영업이익은 12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1.5%나 감소했는데요. 국내점만 놓고 보면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국내 영업점의 3분기 영업이익은 90%나 급감해 20억 원에 그쳤고 매출액도 1조 2,820억 원으로 6.7% 줄었습니다. 앞서 롯데마트는 기존 점포들의 매출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은행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를 카카오뱅크의 일대 주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처음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의 최대 주주 지위에 오르게 된 건데요. 반면 K뱅크는 국회의 법 개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카카오가 여러 난항이 있긴 했는데 결국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일대 주주가 된다고요. 네,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분리법 때문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인데요. 하지만 인터넷은행을 출범하면서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를 약속했고 어제 금융위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 양도 절차를 승인했습니다. 한투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받게 되는 카카오는 지분 34%를 보유해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가 됩니다. 2대 주주가 되는 한투지주는 지분 5% 미만만 남기고 지분 29%를 한투밸류 자산 운용에 넘깁니다. 이렇게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인터넷은행 출범과 함께 기대됐던 금융과 ICT의 융합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외에도 모빌리티 서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관련 신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런 신사업이 은행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국금융지주가 지분을 한투밸류 운용에 넘기면서 카카오뱅크와 증권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사이의 협력도 수월해집니다. 해외 주식 매입이 더 편리해지는 등 새로운 증권 서비스가 출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호 인터넷은행인 K뱅크는 오늘 국회 결정에 따라서 회생 여부가 갈릴 수 있죠. 네, K뱅크의 대주주가 될 예정이었던 KT가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었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증자가 무산됐습니다. 현재 K뱅크는 자기 자본이 부족해 대출까지 중단할 만큼 위기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는 특례법 개정을 논의하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는 K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K뱅크의 영업 중단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원을 비롯한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가 매년 800여 명에 달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이륜차 사고가 이렇게 매년 끊이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배달업체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토바이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3만 5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매년 8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최근 주문 배달이 확산되면서 신속 배달을 위한 고위험 법규 위반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경찰도 2차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현장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청은 오늘부터 10일간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 업계와 사고 예방 간담회를 갖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배달업체들의 책임도 전보다는 조금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네,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 단속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적발된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업소를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 위반자가 소속된 업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는지를 확인해 벌금 부과 등 양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한편 내년 1월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특수고용직인 퀵서비스 배달원 중개업자에게도 안전점검과 면허 등에 대한 확인 의무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오늘 국회에서는 빅데이터와 소비자 보호 관련된 굵직굵직한 금융 관련 법안들이 논의됩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개인정보 규제가 더 풀릴지, 또 금융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한층 더 강화될지 오늘 국회 논의에서 결론이 납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규준 기자. 우선 오늘 국회에서 논의되는 금융 관련 법안부터 소개들을 해주시죠. 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가 논의하는 굵직한 금융 법안은 총 3개입니다. 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를 푸는 신용정보보호법, 또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요건을 더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그리고 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는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늘 논의됩니다. 아무래도 그 고위험 파생 상품인 DLF로 인한 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느냐에 오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네, 그 금융소비자보호법, 이 내용과 쟁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대규모 금융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의 핵심은 크게 3가지인데요. 이 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이 금융사의 이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물리고 이 피해 관련 입증 책임도 금융사에 지우고 이 집단소송제라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이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2011년도에 처음 발의되고 지금까지 통과 안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드린 3가지 핵심 보호 장치들이 과도하게 금융사의 책임을 지우고 집단소송제의 경우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소송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한 가지 신용정보보호법도 오늘 논의가 되죠. 이 법은 핵심 내용이 뭡니까? 네, 이 신용정보법은 개인의 가명 정보를 연구와 통계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한 법안입니다. 정부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이 개인정보보호법, 또 정보통신법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으로 불립니다. 지난달 국회 논의에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 통과 가능성이 나오긴 하는데 여전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반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통과는 안개 속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앞으로 미분양이 발생한 행복주택은 입주 조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지방의 경우 행복주택 청약 미달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하는데 정부가 기준을 낮춰서 입주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죠.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신혼부부 혼인기간 조건이 현재 7년 이내인데요. 이게 10년까지 확대됩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50%까지 확대되는 등의 관련 개정안을 국토부가 최근 행정 예고했습니다. 빈집이 많이 그리고 오랜 기간 있을수록 조건이 더 완화되는데요. 예를 들어 청약 경쟁률이 0.5대 1 이하이거나 입주 4개월 전에도 20% 이상 임대가 안 됐다면 이 소득 기준이 외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까지 높아지고요. 입주한 지 1년이 지나도 20% 이상이 빈집이라면 150%까지 올라갑니다.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도시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 150%는 810만 원입니다. 신혼부부가 각각 월 400만 원씩을 벌어도 이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황 기자, 그런데 각각 월 400만 원씩 벌어도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건이 너무 완화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비어있는 행복주택이 많기 때문인데요. 올해 8월 기준으로 LH의 행복주택 4만 5천여 가구 중에서 이 4%인 1,770여 가구가 공실입니다. 또 공급된 97개 단지 중 26개 단지, 즉 4곳 중 1곳은 청약 경쟁률이 1대1에 못 미쳐 미달이 났습니다. 특히 지방 외곽에 있는 행복주택일수록 일자리가 많은 도심까지 출퇴근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이 국토부는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우리 수출이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수출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기업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기업과 어떤 상품들이 목록에 올랐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세계 인류 상품을 만든 기업들이 올해 추가로 선정이 됐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인류상품 생산기업 116곳을 올해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세계 인류상품은 현재 세계 점유율 5위이거나 7년 안에 5위 이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등을 말하는데요. 기업 규모별로는 가스벽걸이형 보일러를 만든 경동 나비엔 등 중소 중견기업이 103곳으로 전체의 9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만들어낸 세계 인류상품 가운데 소재, 부품, 장비 품목은 60개로 전체 신규 품목의 65%가 넘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세계 인류상품 생산기업으로 뽑힌 기업은 900곳이 넘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인류 상품 생산 기업들이 우리 수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요. 네. 세계 인류상품 생산기업의 수출은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총 수출의 40.7%를 차지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과 품목이 우리나라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들의 비중은 지난 2001년에 40%에도 못 미쳤지만 올해는 80%에 가까워져 수출 저변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세계 인류 상품은 전체의 60% 가까이를 차지했는데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역량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BS CNBC의 권석입니다. 코트라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CTA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2020년 주목할 5가지 기술 트렌드를 소개했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코트라가 내년 CES 2020 관전 포인트를 소개를 했다고요. 네, 미국 CTA 보고서를 인용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디지털 치료, 차세대 교통수단, 미래 식품, 안면인식 기술, 로봇의 발전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치료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내년 CES에서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등을 통해 가상 공간에서 치유 과정을 경험하는 디지털 치료법이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CTA는 또 헬리콥터와 드론의 하이브리드 형태인 비행택시 등 미래 교통수단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안면인식 기술도 한층 더 향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죠. 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용자 연령, 성별은 물론 감정까지 파악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인과 어린이 돌봄용 로봇, 매장, 공항 등 공공서비스 분야 리테일용 로봇도 CES 관전 포인트로 지목됐습니다. 이외에 3D 프린터로 만들어지는 음식, 개인 유전자 구조와 필수 영양소를 고려한 맞춤형 음식도 소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CES에서는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 부문 사장이 직접 기조연설을 한다고요. 네, 김현석 사장은 CES 2020 개막에 앞서 기조연설을 진행하는데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등의 기술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회사 비전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17% 하락하며 2,101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역시 1.29% 하락세입니다. 64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와 국방부, 서울시가 현대차 그룹의 신사옥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착공에 조건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신차 응행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요. 1.2%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하락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를 카카오뱅크 일대 주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이후 산업자본이 최초로 은행 최대 주주 지위에 올랐는데요. 다만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2.24% 하락하며 15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진칼은 상승세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에 주력하고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구조조정을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0.4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나 관련주입니다. 아시아나 IDT와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과정에서 이 두 종목을 분리 매각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IDT가 11% 급등하고 있고 에어부산 역시 3% 오름세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